사실 기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유익하고 좀 더 이롭게 만들기 위해서 채택하는 것이잖아요.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되는 것에는 다소 그 위화감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클래스 6번째 강의를 맡게 된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기 이호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빌리티 핫 이슈인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그리고 자동차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여러 국가와 기관들에서 자율주행 기술에 관련된 관심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울, 세종시, 강릉시 등에서 실제로 이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자율주행 버스 같은 것들이 운행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아직 상용화가 되진 않았지만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가까운 미래에 이 보급화가 될 예정일 자율주행 기술이 일상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율주행차를 사실 저도 몰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T사의 자율주행차를 이제 몰고 있는데요. 비전 센서라고 하는 주변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카메라가 탑재된 기술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이기도 하고요. 자율주행의 안정성이라던가 차선을 인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최근에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형태의 패치가 이루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손을 놓고 타도 도로 진입은 물론 주차까지 완벽하게 되는 자율주행이 구현이 되는 모습들이 하나둘 등장하고 있어서 가까운 미래에 이런 자율주행 차량들이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율주행차의 숨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이라고 제가 꼽을 수 있는 것은 이 자율주행차가 박쥐에 대한 연구에서 사실 시작되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자동차를 주차할 때 사물에 가까이 가게 되면 이렇게 삑삑삑 하면서 경고음이 울리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충돌 방지 시스템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이 기술이 바로 사실은 초음파 센서로 박쥐를 관찰하다가 개발이 된 기술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밤에도 이 주변 장애물들을 인식하고 잘 피하면서 어려움 없이 벌레를 잡아먹는 이 박쥐가 과연 어떤 식으로 비행하는 것인가,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박쥐는 야간 비행을 할 때 시각이 아닌 청각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초음파를 발사하는 어떤 그 발성기관이 있어서 이 발사를 한 뒤에 그 반사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동굴을 부딪히지 않고 비행하는 걸 알아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양한 곳에서 이 박쥐의 초음파 능력을 응용하고 또 기술 개발에 들어갔는데요. 대표적으로요. 로봇 청소기도 자율주행할 때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주변을 인식한다고 하는데요. 박쥐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자율주행 기술. 그런데 사실 이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자율주행차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려 3,000개 정도의 반도체 칩이 사용된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현재 일반 자동차에도 한 300개 정도의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기는 한데 이 3,000개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반도체의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반도체가 쓰이는지를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자면요. 일단 먼저 계기판 근처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ADA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ADAS용 칩이 센서와 카메라로 수집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반도체 칩이 사용되고요. 또 자동차 범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범퍼를 보면 거기에 레이더 센서 칩과 영상 신호 처리 칩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범퍼 근처에 있는 카메라 그리고 범퍼 근처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칩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차량의 스마트 키에도 사실은 반도체를 이용한 조작이 가능할 텐데요. 운전자는 차량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반도체 신호를 통해서 스마트 키를 조절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시동을 걸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정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반도체도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운전자가 차량 내부에서 음악을 듣거나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내비게이트를 위한 그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도 반도체가 연산장치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온전한 자율주행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 반도체가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운전자가 가져야 되는 운전을 잘하는 능력과 이게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저희가 운전을 할 때 도로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정보를 여러 가지 센서들로 빠르게 파악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기 때문에 다양한 소스에 있는 대용량의 정보를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대용량 정보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머무르게 했다가 이 정보를 계속해서 비워내고 새로운 정보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데이터를 얼만큼 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이 차량이 탑재돼서 자율주행을 구성하고 있는 반도체는 시스템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잘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율주행차는 아직 남은 해결 과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 자율주행의 방식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나 적외선을 이용해서 혹은 초음파 정보를 다각적으로 인식하고 분석해서 자율주행을 진행하는 어떤 방식,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인간이 결국에는 눈으로 모든 정보들을 습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과 비슷한 컨셉으로 시각 정보, 즉 비전 센서를 이용해서 시각으로 들어오는 가시광선의 정보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진행하는 그런 연구 방향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전부 다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나뉘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과 전파를 이용한 방식에서는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환경과 다르게 도로를 인식하고 주변 환경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위기 상황을 가시광선을 통해서 인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이 다른 전파 영역에서, 다른 빛의 영역에서는 좀 더 왜곡돼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이미지 처리 방식으로 환경을 인식하기 때문에 오류 발생률도 굉장히 높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운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신호 체계를 저희는 빨간불과 파란불 혹은 노란불로 이렇게 가시광선으로 보는 반면, 이런 신호 체계에 뭔가 조정을 주어서 이 자율주행차에 직접적으로 신호를 캐치할 수 있는 전파 기지국들을 달아서 이 전파 기지국들과 자율주행차가 교신함을 통해 이것들을 보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전파나 적외선을 이용한 차량이 주변에 있는 환경을 최대한 우리가 가시광선으로 인지하는 것과 비슷한 알고리즘의 형태로 잘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즉 우리가 보는 눈을 이용해서 패턴을 분석하고 그것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미국의 모 기업의 경우에는 뉴럴 엔진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습득한 정보를 잘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한 다음 올바르게 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산을 하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눈앞에 보이는 비전 정보로 분석을 하고 찾아내는 그런 형태의 어떤 AI 알고리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물들과 상황들을 잘 인식하는 방향으로 자율주행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어떤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이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을 수행하는데 옳은 방식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은 지금은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현재까지는 비전 센서, 그러니까 인간이 보고 판단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알고리즘을 디자인해서 그걸 가지고 자율주행을 구현하려고 하는 기업의 연구가 가장 프론트로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뒤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후발주자로서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유익하고 좀 더 이롭게 만들기 위해서 채택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되는 것에는 다소 그 위화감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행자들의 입장에서는 저 차가 혹시 오작동을 해서 이 보행자로로 갑자기 돌연 차가 진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율주행에 탑승을 한 사람도 이 자율주행 차가 정말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도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기술이든 간에 그 기술이 정말로 우리가 모두 다 향유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가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히 많이 되어야 하고, 그 기술의 개발이 충분히 많이 되어야 우리가 그걸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율주행은 완전 자율주행의 형태보다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몇 개의 도로와 몇 개의 구간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그 구간 내에서 자율주행이 잘 진행되는지 혹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가장 먼저 마련이 돼야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자율주행으로 주행이 되는 차와 운전자가 주행을 하면서 도로 위에 있는 차들이 결국에는 하이브리드로 존재하게 될 텐데, 그 두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운전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지, 자율주행 차량에 탑승한 탑승자가 안전상의 문제를 실제로 겪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논의도 충분히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자율주행을 기술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법적 절차와 제도, 그리고 사회적 합의도 굉장히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제도와 어떤 사회적 합의는 충분히 그 기술을 많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아무리 빠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그것이 정말 기술 개발만큼 빠른 속도로 우리 일상에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마련이 되어야 이런 것들이 좀 자율주행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율주행차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했으면 좋겠는지, 혹은 뭐 자율주행차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셔서 좀 재미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자율주행차가 시내에서 전체 교통 흐름을 통제를 하게 된다면 교통체증도 없고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되게 희망적인 기대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러면 모든 차량이 전부 다 운전자가 없으면 어떤 식으로 그 미래가 펼쳐질까에 대한 또 막연한 두려움도 사실 있는데요. 도래할 미래가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형태를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기술을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S클래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만드는 유튜브인 과학쿠키 채널에서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과학 지식들로 여러분을 만나뵐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쿠키 이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